53번이고요. 53번은 이제 가족을 대상으로 펼쳐지는 가족 보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을 찾아라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목적을 찾아야 되고요. 우리가 지역사회 보건에서 특히 가족 간호가 되게 중요하죠. 왜 가족 단위로 간호를 해가지고 우리 보통 방문하기도 하고 이런 간호사들께서 직접 간호를 제공합니다. 이 가족 간호를 할 때 직접 간호를 제공하는 것도 가족보건 사업 중에 하나일 거고요. 그 다음에 상담 많이 하죠. 건강 상담 같은 것도 실시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 같은 것도 아무래도 많이 실시할 거고요. 그리고 가족 안에서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뢰해 주기도 합니다. 그쵸? 그래서 의뢰 활동 같은 것도 진행하고 각종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까지 관리하는 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런 사업, 간호 활동들이 있는데 우선은 이런 것들을 하는 가장 좋은 목적이 바로 뭘까요? 전적으로 우리가 간호해 주는 거? 그렇게 하는 게 끝일까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보건이라는 거는 건강을 보호하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알고 우리가 교육받고 이럼으로써 스스로 내가 좀 더 건강을 잘 관리하는 거, 건강 유지 증진을 스스로 해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그러면 1번에 한번 이 의미를 이해해 보시면 가족이 이렇게 모든적으로 보건 사업에서 진행을 함으로써 결국에는 스스로 내가 건강 관리에 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거. 스스로 나중에 이제 이런 각종 건강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는 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갖춰주는 게 가장 큰 목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은 정답이 되고요. 2번에 보시면은 지역사회 내 기관을 적절히 이용하도록 그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치료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원래 보건사업이라고 하면은 이런 건강을 좀 더 관리하고 건강 증진, 웰빙, 또 뭐 예방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치료가 주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좀 잘못됐어요. 개인 위생 실정? 이것도 뭐 배워볼 수는 있겠지만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는 볼 수 없어요. 스스로 내가 알아서 이런 생활 습관을 바꾸고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죠. 5번처럼 안전사고 방지? 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좀 더 만약에 안전관리나 이런 거는 영유아 클리닉 그쪽에서 더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 보건 사업에서 중요한 거는 스스로 내 건강 관리를 하고 그리고 스스로 이런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서 해결하고 돕는 것이 우리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정답은 1번이 될 것 같아요. 54번. 자, 결핵 계속 잘 나옵니다. 결핵균. 이거는 역시 공기 매개로서 공기 감염, 비말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기침, 재채기, 그리고 남아있는 이게 공기 중으로 떠다니면서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 대 사람으로 우리가 바로 전파가 될 수 있고요. 게다가 우리가 이게 결핵이 여러 군데 폐, 간, 뼈 곳곳에 이렇게 혼합 감염을 일으키지만 특히 요 폐에 가장 많이 일으키죠. 그래가지고 기침을 한다든지 결핵 증상이 있으면은 고열이 우리 오후에 시작돼가지고 좀 늦은 밤 정도 되면은 열이 떨어지죠. 식은땀 흐르면서. 고열, 또 객혈, 가래를 뱉는데 피가 나오고요. 그리고 뭐 가슴도 아프기도 하고 이 여러 가지 호흡기 증상이 나타납니다. 심지어 이게 활동성이냐 비활동성이냐라고 하면은 여기서 나온 거는 활동성이네요. 활동성은 어때요? 엄청나게 지금 그러니까 결핵균이 전염력이 굉장히 강하죠. 이 전염성이 강할 때는 훨씬 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우리를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 활동 폐결핵 환자 병실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스크랑 가운, 심지어 장갑까지도 착용해 주시면 좋아요. 공기 감염이니까 이 마스크도 일반적인 그 수술 마스크가 아니라 아무래도 완전히 필터를 해주는 헤파 마스크라든지 헤파 필터가 장착된 아니면 N95로 강하게 막으셔야 됩니다. 공기 감염. 그래서 마스크 착용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1번 맞아요. 옳은 거. 그리고 여러분 가래 검사로 계속 균을 확인해야 되겠죠. 균을 확인할 수 있는 균 검사가 가래 검사인데 이거는 자기 전에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농축할 때 받아야 돼요. 그러면 가장 농축돼 있는 첫 가래니까 이른 아침에
엄청 농축돼 있겠죠. 자다 일어나 가지고 그때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 언제 받는지도 시험에 잘 나오죠. 이른 아침. 그리고 환자한테 운동? 지금처럼 활동성 폐결의 환자들은 엄청 열도 나고 기침도 나고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소모성 질환이거든요. 엄청 잘 먹기도 해야 되고 쉬어야 됩니다.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는 좋지 않아요. 휴식, 안정, 그리고 기침하다가 나온 가래. 그러면 이 가래에는 아무래도 그 결핵균이 드실드실하겠죠. 그러면은 뱉어내지 말고 꿀꺽 삼키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균을 많이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선은 종이, 휴지라든지 종이에 뱉겠죠. 입을 가리고 그다음에 그거를 소각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런 균이 많이 들어있는 이 분비물 처리에 가장 적합해요. 분비물 처리에 가장 적합한 소독법이 되겠죠? 태운다. 그리고 기침할 때는 사람 없는 쪽으로 크게 한다? 크게 한다기보다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입을 가리고, 그쵸? 조심히 해서 종이랑 휴지에 뱉고, 그러면 뱉어져 있던 그 가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묻은 휴지 같은 경우는 소각하시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처럼 고개 돌려서 그냥 H 크게 해버리면은 공기 중에 남아있어서 떠다니다가 다시 호흡기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휴지로 코랑 입을 가리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문장은 1번이 답이 되겠어요. 55번. 자, 우리나라도 이제 금연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고 아무래도 흡연을 하다가 다른 비흡연자들도 이런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보기도 하죠.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막 술집이라든지 어떤 실내에서 심지어 버스 안에서도 담배를 폈었어요. 근데 지금 많이 제한돼 가지고 금연 정책이 강화되면서 그 흡연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이 제한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금연 정책, 우리나라의 정책을 찾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고 이러려면 담배는 아무래도 흡연은 거의 뭐 암도 그렇고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어요. 그쵸? 술, 담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금연 정책으로 효과적인지 한번 해볼 텐데, 보건 사업이죠. 보건 사업에서 이제 금연 클리닉도 많이 하는데, 정부 중심이 아니라 이런 지역사회 보건 사업은 아무래도 지역사회 중심이죠. 여기서는 정부 중심이라고 해서 틀렸어요. 그래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금연 교육도 들어가고요. 그쵸? 상담, 치료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있다. 정부가 아니라 지역사회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 전 국민이 흡연을 예방하는 사업보다 흡연자 중심으로 한다. 흡연자가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흡연자 중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중점으로. 되도록이면은 누구 새로 흡연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흡연에 또 관심이 많아지는 청소년도 있죠. 그래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반대로 적혀 있어요. 틀렸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병원 중심이 아니라 금연 클리닉 같은 거는 어디서 운영되고 있죠? 보건소 중심으로 금연 클리닉 같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 흡연자를 금연시키기 위해서 흡연 구역을 확대한다. 흡연 구역이 많이 좁아지지 않았어요? 원래는 다른 이런 공공장소도 많았었는데 이것이 많이 제한되고 있어요. 흡연 장소가 많으면 비흡연자한테 피해가 가잖아요. 흡연 구역을 확대하는 게 아니죠. 그쵸? 금연구역제도. 금연구역제도를 많이 확보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비흡연자가 피해가 받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5번, 성인 남성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 흡연 경고 표시 같은 게 강화됐다. 그래서 보통 요즘에 담배 같은 데 보면은 막 후두암이라든지 폐암 사진이 아주 좀 잔인하게 그려져 있어요. 경고 표시죠?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금연 정책은 정답이 5번이 돼요. 자, 56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이런 성비 관련된 것도 국가고시 굉장히 잘 나오죠? 인구어에 관련된 것 중에 바로 성비입니다. 성비는 공식도 알아야 돼요. 그쵸? 성비, 말 그대로 성인데 어떻게 말을 많이 하냐면 여자 몇 명당, 100명당, 결국에는 남자의 수예요. 남자의 수. 그게 바로 성비가 되는 거죠. 성비. 성비는 읽을 때 여자 100명당 남자의 수. 그러면은 이 성비를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이 100명에 대한 남자의 수기 때문에 성비는 분수로 우리가 한번 공식을 알아야 되죠. 자, 성비. 성비 한번 가볼게요. 남자의 수라고 하고 성비는 그 보통 이런 보건 지표를 읽을 때 1, 2, 3으로 읽으라라고 제가 이전에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자 B로 끝나니까 보통은 100이에요. 그리고 남자 수. 그럼 이거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1번, 2번, 2번 읽을 때 뭐뭐당 그리고 3번으로 읽으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읽으면 되죠? 여자 100명당 남자의 수.
그래서 여자 수분의 남자 수 곱하기 100. 그게 바로 성비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이런 일정 지역 내 남녀별의 구성비를 표시하는 방법이죠. 성비. 성비. 만약에 성비라는 거는 지금도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은 보통 누가 더 많아요? 계속 남성이 많죠. 응. 이 남성이 계속 지금 높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한번 해볼 텐데, 보통 이 성비가 이전에는 자, 태어났을 때 아기 때부터 중년, 그리고 노년. 그래서 계속적으로 원래 여성이 남성보다 적어요. 그래서 남성이 계속 많은 추세예요. 성비는. 그쵸? 성비. 성비가 이게 남자 수로 보는 거죠. 남자가 높은데 점점 이제 노년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비라는 게 그 남자의 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점점 누가 더 많아져요? 여성이 점점 늘고 남성 수가 더 줄어들어요. 그게 평균 수명으로 얘기를 할 수 있죠. 우리 노년으로 갈 때 평균 수명이 누가 더 오래 산다? 여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성비가 남자의 수라고 했으니까 이제 성비가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성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성비는 낮아지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쵸. 이렇게 가시면 돼요. 점점 여성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성비가 남자의 수를 의미하니까 이전에는 성비가 높았다면 점점 여성이 많아지고 이렇게 남성이 줄기 때문에 여기가 많아지고 여기가 줄면은 뭐가 많아지고 분자가 줄면은 이 비율 자체가 줄어들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이렇게 변화가 있다. 나이에 비해서. 그쵸? 그래서 원래 노년 빼고는 거진 다 남자가 좀 높다라고 우리나라의 보통 성비를 그렇게 이해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1번부터 한번 출발해 볼게요. 1번부터 가보면 자, 노년으로 갈수록 제가 그 평균 수명 얘기해 보라 그랬죠. 평균 수명이 누가 더 높다 그랬어요? 남성보다 여성이. 그래서 노년층으로 갈수록 여성의 수가 적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이 남성의 수가 적어져요. 그래서 성비도 주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성비는 남자 100명에 대한 여자의 수가 반대죠. 여자 100명당 남자의 수라고 그렇게 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비에 우리가 이제 공식도 알았다면은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그 성비도 1차 성비가 있고요. 1차 성비, 2차, 3차 성비가 있어요. 이 성비에도 1차, 2차, 3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1차 성비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우리가 태아 때 보는 거예요. 이 태아의 성비, 우리가 태아 감별할 수 있죠. 태아를 감별해서 남년지 해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처음에 1차. 2차가 바로 태어났을 때 신생아라고 할까요? 신생아 성비. 우리가 태어났을 때 알 수 있는 성비예요. 출생시. 출생시 성비를 2차라고 하고요. 3차는 지금 혹시 지금 현재 뭐 서울 지역의 성비가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현재 성비를 나타내는 게 바로 3차가 됩니다. 1차, 2차, 3차. 그런데 만약에 이런 성비를 처음에 확인을 해서 미래 성비, 1차 성비 태아 때는 혹시나 태아 때 사망하거나 해가지고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래의 성비를 알 수 있는 게 몇 차가 되냐면 2차가 됩니다. 2차가 바로 미래의 성비까지 우리가 예측할 수도 있어요. 미래 성비를 나타내거나 예측할 수 있는 거는 바로 2차가 된다. 2차가 된다. 출생시 성비가 그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문제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2번까지는 보셨고 2차 성비가 출생시 성비 맞죠? 신생아 성비, 장래 인구를 추정, 미래 인구를 추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 맞습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미래 인구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3번이 맞아요. 2차 성비가 태아 성비가 아니라 태아 성비는 1차 성비가 태아 성비가 될 거예요. 그쵸? 그리고 태어났을 때 보통 우리 성비라고 했을 때 성비가 여자가 많다라기보다는 태어났을 때도 그렇고 아직까지 제가 아기 때 태어나가지고 뭐 우리 태어났을 때라고 하는 거 보니까 출생시 같죠? 그때부터 중년까지는 계속 비교적 남자가 높아요. 그래서 여자가 많다가 아니라 남자가 높다. 그럼 이게 만약에 여자로 표지한다면 여자가 100이 되고 남자가 105가 되는 거죠. 반대로 적혀져 있어요. 남자가 더 많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성비. 여자 100명당 남자의 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는 61번. 우리 감염병, 전염병, 이거는 계속적으로 지금 문제에서 지금 확인되고 있죠. 자, 그래서 한번 해볼 텐데, 바이러스입니다. 원인이 바이러스성
감염병을 찾는 거, 전염성 질환, 그 감염병을 찾으면 돼요. 이 원인이 바이러스일 수도 있고, 뭐, 우리가 뭐, 리케차, 아니면은 뭐, 세균, 이런 병원체 종류에 따라서 또 전염성 질환이 나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러스가 우선은 뭐냐라고 하면은, 바이러스가 원인이라는 뜻은 바이러스죠. 바이러스는 입자가 혹시 클까요? 굉장히 작을까요? 바이러스를 생각해 보면은, 엄청 병원체 중에서도 각종 뭐 세균, 리케차 다 포함해서 이 병원체 중에서 가장 작아요. 바이러스는 가장 작다. 그래서 가장 작아가지고 혈경을 통해서만 우리 바이러스를 관찰할 수 있어요. 또 얘는 보통 우리 몸에는 방충망처럼 이게 세균 여과막이 있거든요. 이 여과막이 있는데 워낙 너무 작다 보니까 이 여과막을 통과할 수 있어요. 누구는? 바이러스는. 그래서 그만큼 작다라는 뜻이에요. 또 얘는요, 살아있는 몸에서 자랍니다. 살아있는 특히 내 살아있는 몸, 인간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면 살아있는 생물 내에서, 이 생물 내에서 어디서 보통 번식을 하냐면 이 생체 내에서 세포 안에서 성장합니다. 생체 안에서 이 세포 내에서 번식합니다. 그게 바이러스예요. 세포 내에서 번식한다. 살아있는 몸.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이렇게 죽잖아요. 사망하면은 그럼 바이러스도 이 생체가 죽었기 때문에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 번식하고 그러면 역시 바이러스니까 치료약은 무슨 약을 쓰면 되죠? 세균이 항생제라면 이거는 항바이러스제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 그러면 이제 바이러스성 감염병을 찾는 문제예요.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1번. 자, 성홍열. 성홍열은 뭐가 되죠? 이거는 세균입니다. 연세, 그쵸? 우리 연세상균, 사슬알균, 그쵸? 이런 세균. 이 세균이 원인이 되는 게 성홍열이죠. 잘못됐고요. 탄저도 균이죠, 균. 세균. 이것도 바이러스 아니에요. 홍역은 얘가 바이러스죠? MMR 할 때 홍역 바이러스. 맞아요. 폴리오도 바이러스. 그래서 이거는 바이러스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1번은 틀렸죠. 그 다음에 수두는 바이러스 맞아요. 근데 두창도 뭐죠? 바이러스죠. 두창 바이러스, 폭스 바이러스라고도 하죠. 바이러스. 두 개는 맞네요. 근데 디프테리아는 균입니다. 그래서 DTP 할 때 이게 균끼리 묶은 거죠. 디프테리아. 이거는 세균이에요. 아구창, 이거는 뭐에 가까워요? 곰팡이 균, 진균. 그쵸? 이것도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성홍열은 역시 세균, 수도 바이러스. 풍진도 우리 뭐에 들어가요? 풍진 바이러스죠. 그쵸? 이것도 MMR 때 루벨라가 풍진 바이러스, 바이러스끼리 묶었죠. 홍역, 볼거리 바이러스, 그쵸? 자, 결핵은 균입니다. 결핵균. 그래서 3번도 틀렸어요. 4번 한번 볼까요? 4번 보시면 홍역. 홍역은 또 바이러스죠. 홍역 바이러스, MMR. 그 다음에 수두. 수두도 바이러스. 풍진도 뭐죠? 풍진도 바이러스. MMR, 루벨라. 볼거리, 멈프스. 이것도 바이러스. 바이러스끼리 묶였네요. 정답은 몇 번? 4번입니다. 그럼 5번 보실까요? 백일해. 백일해는 뭐예요? 균이죠. 백일의 균. DTP 할 때 펄투시스 균이죠.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의 균. 두창이 바이러스인데 두창은 바이러스. 폴리오도 바이러스. 볼거리도 바이러스. 이 셋 다는 바이러스인데 여기 균이 있으니까 5번도 틀렸어요. 그래서 바이러스끼리만 모여있는 거는 정답이 4번이 됩니다. 4번. 자, 63번. 이번에는 B형 간염 가볼까요? 우리 간염의 종류 중에서 뭐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이라고 하는 뭐 non-A, non-B라는 간염도 있죠. 근데 지금은 B형입니다. B형이 국가고시에 잘 나와요. 그렇죠? 간염 중에서 B형 간염이 잘 나오고 B형 간염은 일명 우리가 혈청 감염이라고도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혈청 감염이라고 하는 거는 A형 간염이 보통 전염 간염, 일명 수인성 간염이라고도 하고요. 그쵸? 유행 간염이라고 할 만큼 오염된 분변, 물, 음식 이런 것들이고. 근데 혈청 간염은 혈액, 혈장, 요 혈청 관련된 혈액을 통한 감염이 B형 간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혈청 감염이라고 합니다. 혈청을 통해서 간염. 그래서 B형 간염을 확인해야 되고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아무래도 주사, 바늘, 혈액, 그리고 정액도 체액 이런 것들도 다 감염 위험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예방법을 살펴볼게요. B형 간염은 노출이 안 돼야 되겠죠. 그쵸? B형 간염. 게다가 내가 그 전에 B형 간염에 뭐 항원이 있는지 검사도 해가지고 내가 심지어 항원 검사, 항체 검사, 항체도 없다. 더더욱 조심하셔야 되고
접종을 해가지고도 항체가 생기지 않는다면 평생 관리 잘해야 돼요. 이 간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쵸? 항체가 이 접종을 해서 생길 수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접종을 해도 안 생긴다는 거는 이건 체질상 안 생기는 몸으로 더 보도되거든요. 그래서 이 항체 검사 그리고 항원 있으면 복균자죠. 1번부터 가볼게요. 수혈을 권장한다. 이게 수혈이 혈액을 통해서 그래도 이게 감염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권장하지는 않는 거죠. 혹시나 혈액을 통해서 걸릴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더 권장하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예방법이니까. 그래서 필요하지 않은 이상은 수혈을 하지 않는 게 좋죠. 두 번째, 절대로 성교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절대라는 말은 항상 오답에 가깝죠. 성교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정액이라든지 또 관계상 또 피가 흐를 수도 있기 때문에 성교할 때 반드시 뭐를 착용하는 게 좋아요? 콘돔을 쓰자. 그쵸? 간염 환자와의 접촉을 하실 때도 콘돔을 하시면 돼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사용한 주사 바늘을 재사용은 절대 안 되죠. 그쵸? 사용한 주사 바늘은 또 어디에 버려야 돼요? 그쵸? 손상성 폐기물에 버리고 그리고 리캐핑 같은 거 다시 주사기에 새로 뚜껑을 닫는 이런 행동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의료진들이 보통 이렇게 주사 바늘에 가장 그 비형 간염에 노출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재사용은 더더욱 안 될 것 같아요. 일회용 주사기를 써야 되고요. 폐기는 손상성 의료 폐기물에 폐기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산모와 아이, 태아는 엄마를 통해서 태반을 통해서 이렇게 노출될 수 있겠죠. 비형 간염 이렇게 항원에 노출될 수 있는데 그러면 산모는 출산 전에 간염 검사를 해서 항원의 양성인지 유무를 확인한다. 좋죠? 확인해야 돼요. 확인해서 내가 보균자인지 항원의 양성이라고 하면은 보균자가 되는 거죠. 항원, 이물질 여기 노출된 거니까 보균자가 되는 거고 만약에 산모가 보균자면은 우리 태아도 당연히 이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나오자마자 비형 간염 우선은 예방 접종을 하고요. 플러스 비형 간염 우리 항체에 관련된 면역 글로불린, 면역 글로불린 주사까지 태어나자마자 출생 시에 바로바로 맞으셔야 됩니다. 한쪽 허벅지에 비형 간염 예방 접종, 한쪽 허벅지에 또 비형 간염 관련된 면역 글로불린 주사 치료약까지 이렇게 두 개를 맞으셔야 돼요. 엄마가 보균자라면 그러니까 양성인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다섯 번째, 간염 환자의 혈액이 묻은 주사기 뚜껑을 닫으면 큰일 납니다. 뚜껑 이거 닫는 거를 리캐핑이라고 하는데 이거 뚜껑 닫다가 찔려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뚜껑 닫지 말고 이렇게 바늘 니들이 이렇게 꽂혀져 있죠? 그러면 우리 손상성 폐기물 보면 뚜껑에 이렇게 빠지게 니들만 딱 빠지게 돼 있는 통이 있어요. 그럼 여기다 딱 해가지고 일회용 용기에 버리셔야 됩니다. 절대로 다시 닫으면 안 돼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혈액 주의. 70번 가볼까요? 70번 같은 경우는 이제 헌혈 증서가 발급될 거예요. 우리가 보통 헌혈하고 나면 헌혈 증서가 발급되죠? 그럼 발급되고 나서 보는 건데 이 증서의 장점이 있습니다. 내가 헌혈을 했다는 증서가 있으면 수혈을 만약에 받아야 될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죠? 수혈을 받을 수 있죠. 무상수혈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거를 거부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거부하지 못한다. 바로 나오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근데 만약에 병원의 사정상 이거를 거부한다거나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증서가 있거든요. 두 번째, 헌혈 비용의 보상. 헌혈 비용을 보상받을 때 의료기관에 대한 혈액의 공급가액, 이 공급된 가액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환급받는 적립금 있죠. 헌혈 환급 적립금에서 그 비용을 의료기관에 보상하시면 됩니다. 말이 잘못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상으로 수혈받을 수 있는 혈액량은 헌혈 1회당 2단위가 아니라 1단위입니다. 무상은 1단위예요. 2단위까지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혈액원에서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헌혈 증서를 반드시 발급되지 않고 보관. 아니요. 지체 없이 빨리 누구한테 해줘야 돼요? 지체 없이 우리 헌혈자한테 발급해 주셔야 됩니다. 헌혈 증서는 바로바로 지체 없이 발급해야 된다. 발급하지 않고 보관한다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죠. 5번. 헌혈자가 헌혈 증서를 양도했어요. 조건 없이 의료기관에 무상으로 수혈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받았거든요. 양도받은 그걸로도 무상 수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의료법을 생각해 보면 맞는 문장은 1번이 되겠어요.